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안보실에 연락 줍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구청원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처음 국회에서 우리 첫 번째 더불어 콘서트를 열었을 때 그때 회사 후소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광주로 이동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팩트TV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광주에 맞는 강의를 준비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우리는 대구로 이동을 해야 했고요. 대구에서 또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또 다른 내용, 제주, 인천, 그러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다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일정이 거의 살인적입니다. 거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동하고 여러분 만나 뵙기 전에 각 지역의 원로 우리 고문 당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각 지역에 있는 뭐 충원탑이나 기념 민주화 또는 순국선열 관련된 거 찾아뵙고, 시장이나 거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 그리고 다시 강연하고, 이후에 아고라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숙소로 가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자정쯤 되는데요. 그때 다시 다음날 강연 준비를 하고 한 새벽 3, 4시간 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에 체력이 거의 방전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오늘 좀 힘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전국의 테마는 대한민국 정의의 심장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네! 왜 맞을까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이 계신데요. 아주 잘 알고 가까이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전주이시 선성군파 18대 장손이시고요. 전주고등학교 34회 졸업생이십니다. 그리고 전북 여산 출신이시고 아주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잘 압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의 성함이 이동자 신자, 이동신 선생님이신데 못 들어보셨나요? 제 장인어른인데. 이분이 얼마나 정의로우시냐 하면요, 제가 이분의 따님을 만나서 제 직업이 뭡니까? 예, 세 번 만나니까 파악이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세 번 만나고. 그랬더니 이 여성이 하는 말이 본인은 뭐 싫다 좋다 얘기 안 하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정의로운 분이라서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만 결혼하시대요. 그럼 허락 바로 받으러 가지 뭐. 그랬더니 문제가 있대요. 어떤 문제가 있냐 했더니 이 정의로운 아버님이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을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딸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셨대요. 넌 절대로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남녀는 만나면 안 된다. 만나서 좋아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결혼 못 시킨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만나서 안 될 남자의 조건은 경상도 남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짭새. 어떻게 하셨어요? 경찰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포항 출신의 경찰관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어떻게 저떻게 제가 그 난관을 극복하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으시다면 상당히 좀 비싼 자문료를 가지고 와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정의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인사드리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신 다음부터는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동신 선생님께서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교통정리하는 의경만 보면 이 추운 날 그냥 무조건 달려가서 볼을 잡고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신다고 손을 막 비벼주시고 의경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도망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나가다 갑자기 약국에서 바카스 사서 파출소 들어가서 주고 나오시고 그냥 경찰관만 보면 좋으시대요. 위로해주고 싶다고 그러시고 경상도 남자들도 좋아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미움, 차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고 아쉽고 어려운 부분은 일단 우리는 제가 존경하는 너무나 정의로운 우리 장인어른처럼 나와 가깝고 내가 알고 나와 닮은 사람들은 일단 품어 안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게 우리 인지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다르고 상대편에 있고 다른 편에 있다면 모든 게 다 싫어 보이고 나빠 보이고 잘못되어 보이죠. 그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정말 정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이어야 하는 거죠. 냉철해야 하는 거죠. 감정대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판단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정의의 심장이라고 제가 전북을 지칭한 것은 그래서 제 장인어른 때문만은 아니겠죠.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릇 시대의 탕류 앞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는 거기에 굴종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피하며 숨어있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그 탕류와 더불어 마주 싸우며 끝까지 지조를 굴하지 않는 사람이다. 전북 도민 여러분, 전주 시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구한말 나라와 양반들의 폭정에 시달려서 백성들이 서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매맞고 빼앗기고 유린당할 때 그때 일어서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동학혁명의 녹두장군 전봉준 아니었습니까? 네. 다시 우리가 일제치하에 시달릴 때 온 도민이 시민이 합쳐서 우리의 독립을 지켜내고 독립투사들을 보호하고 그랬던 곳도 전북이었고요. 독재치에 시달릴 때 민주주의와 맞서 싸우던 그 힘도 전북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 대한민국의 정의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이야기를 해준 분도 전북의 대표적인 인사시죠. 우선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그 거세고 힘세고 무서운 세상의 탕류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죠. 조금 전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줬던 무서운 이야기를 해줬던 박주인 변호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박주인 변호사를 언급한 것은 사실은 청탁을 받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아니고요. 제가 1호 영입 인사인데 박 변호사를 대단히 애틋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무수한 문자 메시지 또 트위터, 페이스북 통해서 박 변호사를 보호해줘라, 박 변호사를 챙겨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준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이 나온 대한민국 정의의 상징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또 하셨습니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누가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네,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장
살아있는 정의의 상징,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전공하는 우리 판사님, 변호사님, 검사님들, 법을 배울 때 법과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언제나 제일 먼저 언급되는 분, 가인 김병로 선생님이시죠. 가인 김병로 선생님은 특히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위원회, 특별재판부의 재판장이셨습니다. 이분은 타협 없이 모든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셨고요. 그 가인 김병로 선생님의 반민특위 가장 커다란 압력과 제약을 한 것이 바로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권력자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회유와 협박과 방해와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병로 선생이 굽히지 않자 결국은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립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님은 물론 그 전에도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가를 위한 무료 법률교육을 해주신 분이에요. 이후에 해방된 후에는 대법원장으로 대한민국 법의 기틀을 세우신 분이죠. 결국 대법원장 시절에도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그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이 엄연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수장이 국회의장을 압박합니다. 직권상정해라. 청와대 비서관을 보내서 굴욕적인 협박을 합니다. 똑같은 일이 당시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에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을 그만둔 후에는 이승만 독재와 싸웠고요. 야당을 창설했고 박정희 군사 독재와 싸우셨죠. 하지만 가인 김병로 선생의 사법정의 어떤가요? 이분의 노력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완성이죠. 베토벤의 미완성 교향곡처럼 가인 김병로 선생의 정의를 향한 행진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 행진 다시 이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행진은 누가 이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가인 김병로 선생을 탄생시킨 전북이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행진과 행군의 맨 앞에 서서 김병로 선생처럼 도전과 비판과 비난과 돌팔매질과 권력의 압력, 방해를 온몸으로 맞서 싸우면서 이어나가겠다는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용이!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이십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 이분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자마자 무수한 권력의 비난과 견제구가 쏟아집니다. 새누리당이 나를 세우고 앞장서서 공격을 한다면 그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과거 전두환 국보위 참가하신 전력이 있으시고요. 박근혜 대선 본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위반해서 전국의 노인들에게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그 아이디어도 결국 김종인 당시 고문이 주신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국보위 참가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사과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직접 피해 당사자인 광주 5.18 유족회 분들과 만나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용서받고 화해를 하셨습니다. 5.18 민주 요역에서도 참배를 하셨고요.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결국 국민을 위해 제안을 했지만 입안을 했지만 완성되지 못해서 이제 다시 실천을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에게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박수를 던지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정의의 수준 결코 우리가 수긍하거나 만족할 만한 정도가 아니죠. 경제적 정의,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약하고 아프고 힘든 분들,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정도의 복지가 마련되는 것이 경제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남은 재화를 가지고 능력껏 성과대로 나누어가는 것이 자본주의적 경제적 정의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경제적 정의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한 끼 식사로 113만 원짜리 철갑상어를 드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누구의 돈으로? 우리의 돈으로. 아리랑 쓰리랑 이러시면서, 그렇죠? 아리랑 TV 사장님, 대표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그러던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엄청난 노력과 공부와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 위한 그런 애를 써도 88만 원 세대 비정규직, 그 한 끼 식사만도 못한 돈으로 한 달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교육적 정의. 대한민국이 왕조국가입니까? 앞서 박주민 변호사 말씀하셨죠. 봉건주의, 태어날 때 귀족이나 양반으로 태어나면 그가 아무리 게을러도 모든 것들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